이번 시간에는 실태조사가 있는 148번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148번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가정폭력 이런 것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1번이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9번에 보시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자, 정신보건 사회복지 거기 보면 이 분야에 일하는 워커를 의료사회사학과라 한다. 이 분야 정신보건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것은 정신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이지 의료사회사학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를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법,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 치료는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를 돕는 보조 역할을 원조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하는데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합니다. 보통 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설을 운영하거나 생활훈련이나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이나 지도나 상담을 담당하거나 어떤 신청을 대신해 주거나 어떤 조사 연구를 하거나 심리평가나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나 상담 또 간호사는 환자관리나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조사나 지도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지 치료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꾸 말합니다만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세 영역을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하는데 시설 운영 당연 업무입니다. 시설 운영, 생활교육이나 직업교육, 생활훈련이나 직업훈련 또 그런가 하면은 교육, 지도, 상담 또 진단이나 어떤 보호 신청이죠. 또 조사나 연구 등을 담당을 합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에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번에 보시면 의료, 사회복지사의 채용 근거가 있는 법. 자, 이런 것도 단답이니까 의료, 사회복지사의 채용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151번에 학교 사회복지 모델이 아닌 것은 학교 사회사업의 모델 그러면 학교 변화 모델, 전통적 임상 모델. 가정만 바로잡히면 학교 문제는 사라진다는 전통적 임상 모델,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지역사회 학교 모델 등은 있으나 전략적 치료 모델은 경험적 치료 모델, 구조적 치료 모델, 다세대 치료 모델, 의사소통 치료 모델처럼 가족 치료 모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2번에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아동학대. 자, 보면은 우리가 이 학대의 전화, 신고 전화 신고 전화를 보면 1366, 1377, 1388, 1389 뭐 이런 건데 1366은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1366은 그다음에 1387은 1388이지요. 1388은 청소년 신고입니다. 1388은 바로 청소년 전화를 1388은 청소년 전화를 1388 1389는 바로 노인학대 신고 전화가 되겠습니다. 1389는 1391은 바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에 1391은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되겠습니다. 1377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쓰기는 그렇거든 뭔가 잘못된 유해 매체라든지 인터넷 이런 등등에 대한 신고도 있고 또 불량식품에 관한 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그냥 1366 가정폭력 신고, 1388
138991에서 1388은 청소년, 1389는 노인학대, 1391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신고전화. 이 4개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에 139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3번에 보시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 보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원은 법적 신고 의무자가 되겠어요.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관, 노숙자시설도 모두 법적 신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당연하고 의료인도 역시 법적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이나 종사자, 또 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 시설의 운영자 장이나 종사자, 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노인 담당자 전부 법적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119 구급대원 역시 법적 신고 의무자. 여기 153번은 이제는 답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의 리더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은 사전에 자원봉사 경험을 쌓는다. 클라이언트 욕구보다는 답은 2번 나와 있군요. 더 다른 걸 읽을 것이 없네요. 다음에 155번에 보시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 분류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장애인 분류를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임페어먼트 디서블리티스 핸디캡 1980년판은 기능상실, 능력장애, 기능장애지요. 그리고 사회적 분리, 이렇게 개인을 중심으로 다리가 절단되었다, 보행 기능이나 능력이 상실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을 1997년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임페어먼트 디서블리티 핸디캡이라고 하지만 1997년에는 여기를 좀 더 부드러운 용어로 손상, 활동, 액티비티,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참여, 이렇게 개인과 환경을, 여기는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 여건을 같이 고려, 여기는 개인의 입장에서만 따져봤습니다. 여기는 개인과 환경을 이렇게 같이 고려해서 손상, 활동, 참여란 용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IFC 2001년판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펑셔닝 국제 기능 분류에 대해서는 양극적으로 2001년판 보편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만 하느냐, 아니면 활동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활동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 또 그런가는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냐, 또는 참여에 제한을 받는 환경이냐를 개인과 환경을 같이 고려하되 오히려 환경에 더 큰 비중을 둔 이런 장애의 개념을 쓰고 있고, 장애란 말보다는 바로 여기 것처럼 기능이란 말로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기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지만 요즘에는 바로 이 2001년판을 통설로 사용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6번에 보시면 아동복지 기본원칙. 아동복지 기본원칙에는 권하점은 거기에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서 보면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성의 원칙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효율성도 없죠. 답은 3번 5개의 원칙이 기본 암기 되어 있을까 보고 넘어갑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신보건 사회복지는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회사업의 바로 파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펄먼 여사의 사피에 의거해서 문제, 사람, 기관, 프레이스, 장소라고 표현하는 프레이스, 그리고 헬핑 프로세스,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 사람, 여기는 대상이라고 했군요. 장소, 과정, 장소는 프레이스, 과정은 프로세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8번에 보시면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하고 있는 4대 기본권. 자, UN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하고 있는 4대 기본권,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생존, 발달, 그리고 참여, 보호.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양육권이 있군요. 그럼 보호, 참여, 발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9번에 보시면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활용하는 치료 기법은 전략적 가족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가족치료 모임에서 사용하는 활동 기법 앞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137번에서 본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탈삼각화 이런 것 등이 쭉 나와 있는데, 탈삼각화 같은 경우에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 사용을 합니다. 역설적 개입, 이건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에,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의 치료 기법 쓰시죠. 거기다가 그래서 역설적 개입뿐만 아니라 순환적 질문, 재구성 기법, 가장기, 재구성하기, 가장하기,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탈삼각화라든지 가족 조각이라든지 빙산 탐색, 가족 그림, 또 그럼 원가족과 가계도 이용하기, 이런 것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 맞아면 거기 보면은 보현의 거기서는 원가족, 이런 것은 여기 탈삼각화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가족치료 기법, 가족치료 기법을 보시면 거기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는 여기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은 가장 자하의 분화, 그렇죠? 자하 분화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서는 자하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탈삼각화, 또 그러면 자하 분화란 말을 가족투사, 또 자하의 분화를 세대간 분화, 또 그런가 하면 뭐 형제 순위 강조하는 것이 형제 순위 고려하기, 뭐 이런 등등의 단어를 가지고 치료에 접근해 갑니다.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 또 그런가 하면 구조적 모형, 미누친의 구조적 모형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미누친의 구조적 모형에서는 결국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의 명확화를 이끌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합류하기, 적응하기,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개입하기, 또 경계 만들기, 또 균형 깨트리기, 또 가족 문제에 도전하기,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경계선을 명확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하면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경험적 모형, 세티어나 슈테카가 있던 경험적 모형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경험적 모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를 강조를 하는데, 원가족과 가계도 이용하기, 또 그러면 가족 조각 또는 가족
그림, 그죠?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을 사용하고 또 빙산 탐색이나 빙산 탐색. 자, 이런 등등의 방법을 경험적 모형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영향력의 수레바퀴 기법, 뭐 쓰고 볼까요? 영향력의, 저 단어가 제가 실천 영향일 때 영향력의 수레바퀴. 이런 것 등이 경험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야? 전략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전략적 모델. 전략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으로서 전략적 모델은 여기 나온 것은 역설적 개입, 역설적 개입, 또 순환적 질문, 순환적 질문, 역설적 개입이나 순환적 질문이나 또 그러면 가장하기, 가장기법, 또 그러면 재구성기법, 재구성하기, 이런 것 등은 전략적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지면상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설명하면 또 단기적 문제 해결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 치료, 가족 치료 모형에서는 뭐 예의 질문, 척도 질문, 또 대처 질문, 기적 질문, 이런 등등의 질문 기법을 쓰는 것은 단기적 문제 해결 가족 치료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 여기 뭐 가족 조각이 하던 경험적 모델에서 경계선 만들기는 구조적 모델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번에 보시면 위 스타트 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출발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위 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복지, 교육, 복지, 교육, 보건 서비스를 3대 축을 합니다. 위 스타트의 3대 축은 복지, 교육, 보건을 3대 축을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지 않은 슬로건을 세웠다. 영국 헤드스타트, 미국의 헤드스타트, 1960년대 존슨 정권에 나오지요.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의 영향을 받았다. 빈곤 가정의 아이들에게 휴후견인을 맺어주는 사업도 실시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함정을 바꾸요. 2번에 위 스타트의 3대 축은 복지, 교육, 보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61번에 보시면 노년학 이론 중 활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받는 것은 노인 이론에는 분리 이론, 활동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즉 역동 이론이죠. 현대화 이론, 교환 이론, 정체감 위기 이론, 하위 문화 이론 등등등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활동 이론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해서 전면 은퇴해서 쉬기보다는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은퇴 이론과 기본적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소유 이론, 소원 이론, 분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 자, 이 기능주의적 관점에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면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은퇴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대로 할 일을 해야 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은 당연히 젊은 사람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고 노인의 역할로서 노인의 생애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소원 이론, 소유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름없는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활동하는 노인일수록 행복지수는 높더라. 이게 바로 활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생활 참여도와 생활 만족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음이 아니라 상당히 높더라는 것을 찾아낸 것이지요.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노인 당사자의 기능 향상에 유리하다고 본다. 1, 2, 5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 이론 또는 소원 이론, 소유 이론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공리주의와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년학 이론은, 이건 그냥 단답으로 교환 이론, 이렇게 그래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는 생산 가능 연령층의 자원보다 훨씬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노인의 위치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환 이론입니다. 다음에 16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사회의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다. 시설 중심 재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에 의존한다. 이럴 수는 없지요. 시설의 수준을 지역사회가 따라간다는 건 어렵고, 이것은 전문적 치료 외에도 심리적 치료 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호 이런 개념을 가는 것이지 기술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건 틀린 거죠. 다면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4번에 보시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면서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자,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게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장애가 있다 해서 장애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18세 이상일 때,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산조사에 의거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후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 이하가 된다고 결정된 자,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가 된다고 결정된 자에게 줍니다. 18세 미만은 장애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5번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책임이 다른 하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1, 2, 3, 5는 아동복지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설치 책임이라고 해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국가는 중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6번 서비스 문제 나와 있네요. 국가와 지단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 167번에 보면은 조부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위탁가정의 형태는, 위탁가정 카두신의 아동보호에서 대리적 서비스,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정위탁과 같은 이 경우에는 친인적 가정위탁, 특별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것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하분할을 중요시하는 구가족치료 모형은, 자하분할 그러면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이지요. 경계선의 명확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이지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보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169번에 보시면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종류에는 자의 입원, 그러죠?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또 입원의 종류에는 자의 입원, 응급 입원, 시장 군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하여 시, 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 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라고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설치한다? 시군구 단위로 보건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보고, 다음에 펄만의 사업비 이후에 학교사회사업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학교사회사업, 펄만의 사업이 사람, 문제, 기관, 장소지요. 또 그런가 하면 과정, 거기에다가 학교사업의 구성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두 개를 더 집어넣는다면 여기에는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학교사회사업 전문가로서 소위 프로그램까지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2번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이 아닌 것은 보수성, 아주 착한 문제군요. 아예 1번에 답이 나왔네. 자원봉사에는 비영리성, 무보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익성, 비정파성, 자발성, 비종파성, 이타성, 공동체성, 개척성, 지속성, 학습성 이런 등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수는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173번에 보시면
경험적 가족치료모형, 세티어나 휴테크가 이끌어가는 경험적 가족치료모형. 경험적 가족치료모형에서는 특히 원가족과 가계도를 이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성도 강조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 가족 그림이나 가족 조각, 또 그러면 가족 투사, 또 이런 등등의 방법도 쓰고, 뭐 영향력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런 기법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사소통의 치료 목표가 되는 유형은, 의사소통의 목표로 잡는 것은 일치형 의사소통, 송수신자가 서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일치되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일치형 의사소통과 다른 걸 볼 수 없죠. 2번은 비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4번에 보시면 정신보건법 규정에 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사람 이상을 요구를 하지만 가로 열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1사람의 동의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사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시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당연한 말씀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맞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나와 있네요. 아동학. 가정폭력 신고전화는 1366, 청소년 전화는 1388, 노인학대 신고전화는 1389,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 적어도 이 4개, 1366 가정폭력, 1388 청소년 전화, 1389 노인학대, 그리고 1391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전화 보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신고전화는 1366이 되겠습니다. 노인날은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노인날은 모자복지법은 이제는 사라졌죠. 이거 삭제해버리고, 이제는 모자복지법은 1989년이고 2001년에 모부자복지, 지금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뭐 5번에 보시고 4번 삭제하시면 됩니다.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가 틀린 것은, 이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같이 뭐 문제가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살부터 24세 이하를 말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말하고, 민법에서 미성년 개정되었지요.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뀌었고, 청소년 보호법 말씀드렸고, 소년법에서 소년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 바꿔서 1번, 2번은 맞지만 다 법률 개정에 의해서 민법에서의 미성년은 19세 미만, 소년법에서 소년도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도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바꿔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정 법률 정리하시면 됩니다. 177번에 보시면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 3S에서 보조적 서비스가 아닌 것은 지지적 서비스, 그죠? 지지적 서비스, 서포티브에서 또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보조적 서비스, 소득보조, 생활보조, 또 그러면 아동양육이나 뭐 타가보호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프로텍티브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가정봉사, 보육, 가족상담이나 이런 것은 지지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7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것도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재자보다 결정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조정되어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자나 결정자가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개자도 아니고 중재자, 메디에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옳은 것을 잡고 있군요. 학교 사회복지사 적용은 학생의 교육 목표를 원조하는 데 개입에 초점, 원조, 헬핑 프로세스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 투자 지역의 하나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했는,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이다. 아니죠. 꼭 사회복지사만 학교 사회사업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하고 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9번에 보시면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 6가지로 쭉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받는다. 그래서 이 최적이란 말장난 가지고 받침 하나 가지고 틀려서는 안 된다.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된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항상 모든 정신질환자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저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부당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유롭게 의사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등이 전부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180번에 보시면 법의 제정 및 시행연도 가장 빠른 것은, 국민연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서 198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1963년 12월에 제정 공포되었고, 산재법은 63년에 제정되어서 11월 달에 제정되어서 64년에,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내년에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은 분명히 다루려고 할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81번에 보시면 최초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통하여 법명이 바뀐 것은, 최초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통하여 법명이 바꾼 거에는 아동복지법,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라고 했던 것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죠. 또 그럼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고, 19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그리고 2007년에 오늘날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이군요. 1977년에 의료보호법, 그리고 2002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991년, 최저임금법 1986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또 사실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5번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답은 2번.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처음에는 이름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번에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2008년도인가 만들어집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건강가정기본법, 또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활동진흥, 건강가정진흥법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자 이런 것들은 모두 200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기초연금법, 바로 시사문제지요.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부터 시행됐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2014년도 5월부터 기초연금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긴급복지지원법과 더불어서 2005년도에 제정된 법률이고, 식품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은 그보다 이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사에 관련된 문제로 기초연금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공무원 관련, 또 사회복지사 1급 관련해서 주된 내용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약간 벗어난 영역도 있지만 이 정도는 좀 이제는 시사 문제와 가미해서 살펴보는 걸로 오고, 사회복지사 1급에 관련된 것은 뭔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80점 만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 100점 만점으로 가기에는 전업적인 수험생이 아니고서는 그 8개의 과목을 일일이 다 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 가지고 가면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모의고사 이런 등을 통해서 부족한 또 시사적인 법률 개정 문제가 있다면 또 그 새로 생긴 것을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맞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